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이 습관이 되지 않게. 지은이는 앨런 핸드릭슨, 보스턴 대학교 불안장애센터 교수. 불안과 완벽주의를 연구하는 임상 심리학자로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의과대학 수련회를 거쳤다. 불안을 가라앉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다수의 언론에 소개되었다.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진행한 심리학 팟캐스트 세비 사이콜로지스트는 아이튠즈 최고의 팟캐스트로 선정되는 동시에 누적 다운로드 1,500만 회를 기록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말을 할까봐, 어색한 행동을 할까봐, 이상한 소문이 나거나 험담을 듣게 될까봐 걱정한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이 교실에서, 파티에서, 모임에서, 직장에서, 낯선 사람 앞에서, SNS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과하다고, 이상하다고, 어색하다고, 불편하다고 믿어버린다. 스스로 너무 부족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없고 무능력하다고 믿어버린다. 사회 불안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학자들은 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질문지를 개발했다. 동의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삶에서 느끼는 사회 불안도 클 가능성이 높다. 1. 권위자들과 이야기해야 할 때 조마조마해진다. 2.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 3. 자기 자신이나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 긴장된다. 4. 직장 동료들과 편히 어울리기가 힘들다. 5. 한 명이라도 누군가와 같이 있는 상황이 불편하다. 6. 이상해 보일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7.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러 가기가 껄끄럽다. 8. 타인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9. 다양한 상황에서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까봐 걱정스럽다. 10. 잘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기 힘들다. 11. 엉뚱한 말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것 같다. 12. 집단에서 존재감이 없을까봐 걱정스럽다. 13.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넬지 말지 고민스럽다. 14. 통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봐 불편하다. 15.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어색하다. 16. 사람들 앞에서 공연이나 연기, 강연을 할 때 심하게 떤다. 17.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일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숫자를 계산하기가 어렵다. 18.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메일을 보내는 것이 불편하다. 19. 수업 중에 발표하거나 회의 중에 발언하기가 힘들다. 20.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안감을 느낀다. 21.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 어렵다. 22. 시험이나 테스트가 부담스럽다.
23. 파티나 행사를 주최해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24. 판매 직원이나 모금 등을 요청하는 사람의 말을 거절하기 힘들다. 25.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싫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회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친목을 쌓는 자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며 돌아다니느니 차라리 비키니 왁싱과 치과 진료를 동시에 받는 편을 택한다. 미국인의 13%가 살면서 한 번은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냐는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나는 이러한 상태를 사회 불안 장애라고 한다. 사회 불안 장애는 일거수일투족을 평가받는다는 두려움, 인간관계나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감이 부족해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하는 일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사회 불안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1%뿐이다. 사이코패스, 바로 당신들 이야기다. 사회 불안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왜곡해 바라보고 그 왜곡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누구나 배가 아프고 볼이 빨개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굴욕의 순간을 겪는다. 그 일회성 충격을 계속 불타오르는 사회 불안 장애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회피다. 회피는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고 불안의 원인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다. 회피는 잠시나마 불안이 사라지게 만든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피는 재앙이다. 회피는 감정적 안녕의 주적이며 사회 불안 장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불안을 고착시킨다.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만이 사회 불안 장애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타인의 의견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 우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숨기기 위해 회피한다. 내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창피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듯 삶에서 한 발 물러났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실제로 부딪히면서 배우고 변화한다.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해 읽지 말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봐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연히 기우뚱거리고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근육과 감각과 마음이 저절로 배우고 터득한다. 그렇게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 괜찮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회 불안이 진화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수치가 증명한다.
40%의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이 많다라고 생각했으며 13%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은 사회 불안장애를 겪는다. 사과나무는 가지치기에 엄청난 공을 들여야 하는 나무로 유명하다. 가지를 다 쳐버리면 나무가 제대로 자랄까 싶겠지만 사실 그 반대다. 가지를 쳐줘야 공기와 햇빛을 충분히 받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반대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내버려 두면 가지에는 아예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신념,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을 사회인식 능력이라고 해보자. 사회인식 역시 사과나무처럼 제대로 가지를 쳐주면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손을 쓰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면 과도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상황 파악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한다고 의식하며 약간의 편집증 증상까지 보일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 불안장애로 발전한다. 사회 불안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진화의 관점에서 길게 보자면 사회 불안이 하는 일은 많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진화되었다. 수렵 채집 시절부터 인간은 음식과 물, 안식처, 도구 제작을 집단에 의존해왔다. 아이를 기르는 데에만 마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다 같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마을이 필요했다. 개인은 분쟁을 피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열심히 일하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제 몫을 다하는 방법이었다. 적당한 사회 불안은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시켜 갈등을 줄인다. 약간의 사회 불안은 우리를 더 나은 동반자로 만들기도 한다. 상대를 더 배려하고 눈치도 빨라지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사회 불안은 진화론적으로 손실보다 이득이 크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사회 불안은 공동체가 부드럽게 굴러가게 만든다. 사회 불안은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며 들키지 않기 위해 하는 행동은 결국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 얼굴이 홍당무가 된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이상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곧 춤출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찍 빠져나오는 것은 전부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가장 좋은 순간을 놓치는데 바로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이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한다. 기질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유전도 운명이 아니다. 사회 불안은 변할 수 있다. 결론은 이렇다. 불안해하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지속하면 늘 사용에 굳어진 뇌의 신경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뇌와 행동은 쌍방향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뇌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도 뇌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내면의 비판자가 있다. 내면의 비판자는 자기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끔한 말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한다. 내면의 비판자는 자식이 어떤 속상한 일도 당하지 않도록 늘 머리 위에서 맴도는 헬리콥터 부모와 비슷하다. 넌 할 수 없다고, 창피만 당할 거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바보 같은 모습 들키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가르친다. 사람들이 볼지도 모르니까 괜히 시도하지 마 라고 훈계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드러남, 즉 들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 불안은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그 무엇이 만천하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숨기려고 한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에 크게 별표를 쳐야 한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결점이 진짜라고 느껴진다 해도 그 결점은 사실이 아니며 설령 사실이라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사회 불안은 오직 숨기고 싶은 마음이다. 두려움보다는 수치심에 더 가깝다. 무엇을 두려워하든 결국 생각은 한 가지로 수렴된다. 나는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 불안 연구의 아버지, 템플대학교의 리처드 헤임버그 박사에 따르면 이는 승리의 눈앞에서 패배를 움켜쥐는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를 돋보기로 본다. 그 돋보기는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까지 한다. 중립적인 상황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사회 불안이 잔인한 이유 중 하나는 아무리 미리 걱정하고 나중에 자책해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만 잡힌다는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강력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오즈의 마법사에서 커튼 뒤에 숨어있는 그리 대단하지도 강력하지도 않은 인간적인 존재에 더 가깝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고 능력도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면 된다는 뜻이다.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이듯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역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다. 떠오르는 불안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정확히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멍청한 짓을 하게 될 것인가? 누군가는 정말로 잠깐이나마 우리가 이상하고 매력없고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잠깐의 생각이 나쁘면
얼마나 나쁠까? 내면의 비판자는 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설득한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한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불안해진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당신은 어떻게든 이겨낼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무리 커 보여도 삶이 던져주는 대부분의 고난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내면의 비판자가 불안에 시동을 걸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라.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대한 명확하게 대답하라. 실제로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까?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기 자비는 자기 비판의 반대다. 네프 박사에 따르면 자기 자비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 챙김, 자기 친절, 그리고 우리가 모두 비슷한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마음 챙김은 간단히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아무 판단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마음 챙김은 실제 한다고 느끼는 생각과 경험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영화가 현실이 아니듯 우리의 생각도 현실이 아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도 진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자기 자비는 나라는 인간의 모든 면을 사랑한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뒤집는다. 남을 대접하듯이 자기 자신도 대접해야 한다. 우리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성급하게 돌진하도록 진화되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그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요가 매트에 올라서고 싶지 않을 때, 운동화 끈을 묶고 싶지 않을 때, 앉아서 글을 쓰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유튜브를 끄고 일에 집중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이 있다. 의욕이 생기기 전에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하고 싶은 마음은 곧 따라온다. 자신감을 느껴야 준비가 된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이 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두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따라온다.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잠시 시간을 내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해보라. 우리 뇌는 자세, 표정, 목소리, 감정 등과 어우러져 움직이기를 좋아한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두 손은 허리에, 팔꿈치는 옆으로 벌리고 턱을 들어보자.
감정은 신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 또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1942년 뉴욕 브롱크스 식물원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빼빼마른 19살 청년 엘버트 앨리스가 저 멀리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어깨를 펴고 성큼성큼 걸어가 그녀 옆에 앉는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로부터 몇십 년 후 그 빼빼마른 아이는 심리학계의 전설이 되고 식물원에서 그가 했던 경험은 초창기 인지행동치료의 토대가 된다. 인지행동치료는 우울증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 불안 장애까지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임이 거듭 증명되었다. 하지만 1942년 19살이었던 엘버트 앨리스는 오늘날 임상심리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치료사의 이름을 대라고 할 때 프로이트보다 그의 이름을 먼저 말할 거라는 사실은 몰랐다. 당시 10대였던 앨리스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귀여운 소녀들에게 말을 걸기가 너무 무섭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래서 19살에 자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여성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2004년 국립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90의 나이가 된 그는 그 프로젝트를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여성들을 볼 때마다 옆에 앉아 1분 동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불안해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다. 알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죠. 한 달 동안 앨리스는 13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다. 다가가 옆에 앉고 인사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무척 용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앨리스가 말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누구도 저에게 망신을 주지 않았고요. 내면의 비판자의 어떤 속삭임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앨리스는 반복이 핵심이라는 사실 또한 발견했다. 처음이 가장 어렵다. 나중엔 점점 쉬워졌다. 횟수가 많아질수록 불안도 조금씩 감소했다. 게다가 회복 시간도 빨라졌다. 그러니 단 10초만 용기를 내보자. 일단 부딪히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다 내리막길이다.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진다. 불안이라는 에베레스트는 동네 뒷산이 된다. 대신 자신감이 에베레스트처럼 솟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 말이다. 어떤 기분일까 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이 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불안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두려움 없는 당신은 무엇을 할 것 같은가? 크든 작든 이 질문에 대한 답들로 목록을 만들어라. 사회 불안 연구의 아버지 리처드 헤인버그 박사는 사회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사회 불안은 근본적으로 왜곡이다. 나는 부족하며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다. 사회 불안에 빠져들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다.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잡담을 잘 못해. 할 말이 없어. 꼭 멍청한 짓을 하게 된다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안이다. 불안이 당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뿐이다. 사회성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사회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사회성이 없어 라는 믿음과 상관없이 사회의 불안을 겪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성이 아니다. 다만 위축되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모두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역할극을 하라. 자신에게 임무를, 기꺼이 평범해지는 임무를 주어라.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척하라. 1938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가? 그때는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시기가 결코 아니었다. 대공황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긍정심리학과 행복의 과학은 아직 싹도 틔우지 못했다. 무엇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지에 대한 연구는 터무니없이 비실용적이고 막연한 꿈이었으며 혁명적이었다. 그 결과가 바로 최초로 연구 자금을 제공한 윌리엄 T. 그랜트의 이름을 따 그랜트 연구라고도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 성인 생애 발달 연구였다. 그만큼 장기간의 연구는 세계 최초였다. 75년 이상의 연구에 4세대에 걸친 연구팀이 동원되었다. 724명의 젊은 남성이 연구에 참여했다. 당연히 실험 참가자들은 전부 백인 남성이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참가자들을 포괄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영 선수 존 F 케네디처럼 가장 특혜를 받고 있는 젊은 미국의 상징은 물론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수도도 없는 공동주택에 사는 젊은 남성도 섞여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75년 동안 자신의 삶을 연구팀에 고스란히 공개했다. 연구팀은 건강과 질병, 성공과 도전은 물론 신체부터 성격, 지성, 정치 편향, 운동과 음주 습관을 망라한 참가자들의 모든 면을 측정했다. 어린 시절
엄마와의 애착 관계에 대해 조사했고, 흐르는 시간과 함께 직업과 친구, 배우자, 살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에 대해 조사했다. 현재 연구 책임자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참선을 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만큼 평온함을 물씬 풍기는 정신과 의사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테드 연설에서 수십 년간의 그랜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의 비결을 알려줬다. 75년 동안 진행된 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확실한 교훈은 바로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넓고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더 끈끈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며 건강했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증거로 월딩거 박사는 55세 당시 가장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성인 남성이 80세가 되었을 때 가장 건강했다고 밝혔다.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했다. 게다가 결혼 여부와 같은 제도적 관계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관계의 따뜻함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관계는 행복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도 도움이 되었다. 사회성이 좋고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인기가 많을 필요는 없다. 친절하기만 하면 된다. 북극과 남극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자.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라. 그 손길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내향적인 모든 이들이여, 그대는 조용하고 사색적일지 모른다. 외향적인 모든 이들이여, 목소리가 크고 사교적인 것이 당신의 참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을 때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자기 모습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나가 행동하자. 손을 내밀고 성장하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실을,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까지 불안이 습관이 되지 않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본 영어 쇼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종교 경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삶의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지나치면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두려움은 소금과 비슷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소금은 또한 목숨을 위협합니다. 인간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나트륨의 농도는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가 채 되지 않는 양이죠. 저는 이 비율이 인생에도 적용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100번 있다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9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두려움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 불안이 습관이 되지 않게의 저자 역시 자기 스스로 상당히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런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불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그러니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돌봐주고 관심을 두는 등 좋은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대범하게 남의 눈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고 능력도 더 잘 발휘할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일이 드물고 또 타인에게 간섭을 하거나 간섭받는 경우도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감을 느낀다고 하지요. 자유는 인생 최고의 가치 중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홀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